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황한 얼굴로 서 있는 73세 장 여사. 그녀는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재활치료까지 최소 1,200만 원 이상이 한꺼번에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의 통장에는 겨우 48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십 년간 모은 돈이 있는데도 정작 써야 할 순간에 꺼내 쓰지 못한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통장에 돈은 있지만 막상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꺼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이 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혹시나 분쟁이 생길까 걱정되신 적은요? 은행에서 혜택이 있다고 들었지만 정작 나한테 해당되는지조차 몰라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금융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어르신들의 아쉬운 사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은 실질적인 방법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행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65세 이상만의 금융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 여사는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근면하게 살아왔습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은 늘 적금으로 저축했고 퇴직 후엔 예금, 보험, 연금 상품까지 꼼꼼하게 준비해뒀습니다. 그녀의 자산 총액은 약 3억 원,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노후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돈은 실제로 그녀의 손에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잔고는 고작 48만 원. 나머지 돈들은 모두 정기예금, 장기상품, 보험 등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3년 만기 정기예금. 당시 은행 직원이 고금리라며 강력하게 추천했던 상품이었습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해 만기까지 유지하려 했지만 막상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려 하자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이자 손실은 물론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 가입 당시 들은 기억이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보험 역시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고령자 대상 보장이 축소되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고 치매나 관절 관련 질환은 면책 조항이 많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 여사는 통장을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언제 쓰려고 모은 걸까?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소액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난 분명히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늘 칭찬받던 노후 계획이 실전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높은 상품을 찾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말에 혹해 목돈을 정기예금이나 특정 금융상품에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그 돈을 꺼낼 수 없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대부분의 노후 자산 설계는 허점을 드러냅니다. 장 여사처럼 위기 상황에서 돈을 꺼내 쓰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후에는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 사고, 가족의 위기, 갑작스런 간병까지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현금처럼 유동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내 통장을 누가 대신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본인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대리인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많은 돈은 그대로 잠긴 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예금을 해지하거나 상품을 중단할까봐 가능한 한 자산을 오래 묶어두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 여사의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은 정말 위급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는가? 예금과 보험은 만기 이전에 인출 가능한가?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지금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들여다보십시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돈이 진짜 여러분의 손에 닿을 수 있는가입니다. 정 씨는 67세입니다. 2년 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인들은 펀드니 주식이니 말이 많았지만 정 씨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은행을 찾아갔고 담당 직원은 반갑게 인사하며 정 씨를 안내했습니다. 직원은 최신 고금리 확정금리 상품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 4.5% 세전 수익률의 원금 보장까지 되는 상품이라며 3년 만기 조건이지만 요즘 금리 추세로는 이보다 나은 상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종이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1년 후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앞당겨 하게 됐고 예식장 계약금과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정 씨는 미리 준비해둔 돈이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지만 막상 은행을 찾아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직원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해약 이자는 고작 연 0.5% 수준이라는 말에 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상품에 가입할 때 분명히 원금 보장이라고 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직원은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려면 해약 수수료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를 했고 약 3천만 원을 인출하며 140만 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기쁜 날을 준비하던 시점에 말입니다. 정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계속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누가 말해주지 않았던 것인가? 실제로 많은 고령자 고객이 정 씨와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늘 친절합니다. 상담도 길게 해주고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친절함이 곧 내 편이 아님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고령자일수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설명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만 설명을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품 설명서는 길고 복잡하며 서명란에 서명만 받아가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설명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은행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녹취를 요구하십시오. 내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누가 무슨 설명을 했는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상품 설명서를 요구하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원금 보장은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실제 수령 가능한 이자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고령자의 금융 피해는 대부분 충분한 시간 없이 이루어진 빠른 결정에서 발생합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돈입니다. 당신의 노후입니다. 정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은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금융거래에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돈을 내가 지킨다는 자세, 또 하나는 친절 속에 숨어있는 구조적 이익관계입니다. 지금 당신도 어느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혹시 이미 가입하신 상품이 있다면 그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숨어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믿었던 은행이 당신의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노인은 올해 75입니다.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단둘이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은행 창구에서 실버 고객 전용 통장을 추천받았고 연금 수령용으로도 쓰기 좋아 보였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개설했습니다. 그때 직원은 수수료 면제, 자동이체 할인, 각종 공과금 납부 편의성 등을 강조하며 혜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말만 듣고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후로도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그 통장 하나로 처리해 왔습니다. 정기 예금, 카드, 자동이체, 적금, 보험 모든 것이 그 계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김노인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가족들도 놀라 급히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노인의 아내는 생활비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노인의 주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은행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하고 위임장과 공증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이미 기억력이 흐려져 사인도 어렵고 의사 표현도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했지만 몇 개월이 걸렸고 그동안은 사실상 계좌를 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묶여있는 자동이체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정작 필요한 병원비는 꺼내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노인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령자들이 본인의 통장을 통해 각종 금융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 돈을 손댈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병을 앓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후견인 등록 대리인 지정 금융기관 내 위임장, 사전 작성 같은 절차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통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실버 통장은 그 이름과 달리 고령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은 실버지만 실제 내용은 표준 상품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고령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가입 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노인의 경우처럼 하나의 통장에 모든 금융 흐름을 몰아넣는 것은 분명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위기의 순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소한 주거래 통장과 비상금 통장은 분리해 두는 것이 좋고 또 하나의 통장은 대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절차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의료 위임장과 금융 대리 서류는 미리 병원과 금융기관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김노인은 후회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돈이 정작 자식들의 손발을 묶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내 통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쓰기 쉬운 통장과 가족이 대신 쓸 수 있는 통장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통장 하나에 모든 것을 몰아넣는 구조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런 구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여러 상품이 묶여 있는 상태가 그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 통장은 정말 위급한 순간에 내 가족이 열 수 있는 상태인가요? 이 질문에 단호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박 여사는 올해 76입니다. 남편과 함께 일평생 전략하며 살아온 덕분에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부는 평소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없기를 바랐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자산을 조금씩 분산해 놓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예금 통장 2개, 작은아들에게는 보험과 펀드 일부를 명예 이전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가족들 사이에 점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예금 통장에 있던 돈은 부당한 증여라고 주장했고 작은아들은 자신이 받은 보험은 세금 문제로 손해를 봤다고 항의했습니다. 결국 자식들끼리의 언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자식들 걱정 안 하게 하려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그녀의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산 상속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속세가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자식들 사이에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자산이 예금, 보험,
부동산 펀드 등 여러 형태로 나뉘어 있을 경우 그 분배 기준이 모호하면 더 큰 분쟁이 생깁니다. 게다가 많은 고령자들이 생각보다 상속 준비를 미뤄둡니다. 괜히 자식들이 오해할까봐 괜찮을 줄 알고 언젠가는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결국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남겨진 자산은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대로 분배되고 자식들은 그 기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제대로 작성해두면 내 뜻대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생전에 자산의 일부를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맡기고 사후에 지정된 방법으로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은 특히 치매나 판단 능력 저하에 대비하기에도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자산을 맡긴 이후에도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자식들 간 분쟁 없이 자동으로 관리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계좌명의 변경입니다. 자식 명의로 통장을 이전해 줄 때는 반드시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전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후에 그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와 함께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박 여사의 경우처럼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한 선의의 결정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녀가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남겼거나 신탁을 활용했다면 그 돈은 자식들을 갈라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속은 돈이 많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해 누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예금, 부동산, 보험 같은 금융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분배 방식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자산을 정리하고 출금하면 그만큼 은행 입장에선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될지를 판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과 자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질 예정인가요? 그 과정에서 오해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는 되어 있나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남겨진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이라도 유언, 신탁 대리 명예 관리 등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정리해 두는 것, 그것이 남은 가족에 대한 진짜 사랑입니다. 이 씨 부부는 올해 68입니다. 노후 준비를 비교적 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의 소형, 아파트 전세, 보증금까지 부부가 함께 살며 큰 지출 없이 살아간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노후라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 방문과 재활치료가 반복되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도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 골절로 장기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 그리고 식비와 관리비까지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은 무려 3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예금 통장을 조금씩 해지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남은 예금은 바닥을 보였고 부동산 보증금 일부를 빼야 했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 조정, 은행과의 상담, 가족과의 협의가 반복되며 스트레스가 극심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노후 생활비만 생각했지 긴급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 자산 설계에서 많은 이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긴급 자금입니다. 사람들은 은퇴 이후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고 그에 맞춘 연금 수령이나 정기 예금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이런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회복 기간이 길고 간병이 장기화될 수 있어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노후 긴급자금입니다. 노후 긴급자금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평균적으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절대 투자 상품이나 예금으로 묶여 있어선 안 됩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씨 부부가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었다면 적어도 처음 몇 개월은 병원비 때문에 허둥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후회는 곧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자산 중에 진짜 위기 상황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씨는 온라인 뱅킹이 익숙하지 않아 모든 금융 업무를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허리 골절로 외출이 불가능해진 후에는 어떠한 금융 업무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그리고 휴대폰 인증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송금 하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은행 업무의 80% 이상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여전히 이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클릭 하나 실수로 큰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스미싱,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은행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금융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또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무료 금융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고, 가족과 함께 금융 앱을 실습해 보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 예금, 보험, 자산, 그 모든 것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꼭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제때 꺼내 쓸 수 없는 돈이라면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진짜 무기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긴급자금, 디지털 금융 이해도, 대리인 지정.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 안전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통해 우리는 은행이 말해주지 않는 노후 금융의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의 통장과 자산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과 남은 삶,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현실적인 시니어 금융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